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말입니다. 정부도 없고 의회도 없고 따라서 정부나 의회가 휘두르는 독재 권력도 없는 그 중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세 때는 교회하고 마을 사람들이 의회였고 마을 사람들이 정부였죠. 그 1700년대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현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정부 형태가 얼마나 그 민중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피우는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죠. 도무지 국민이 손을 못 대게 지네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오늘은 중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가 좀 많아요. 중세 교회는요, 헐리우드 영화가 다 망쳐놨죠. 중세 교회는 주민센터였죠. 신부님은 동네 이장님이었고, 교회는 경로당이자 무료 여관이었어요. 마을이나 옆마을에서 모함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무작정 찾아가면 교회는 무작정 이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죄가 밝혀질 때까지 영주라든가 영주 밑에 있는 군인들은 절대 그 사람한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관이나 조직이 있나요? 지금 없죠. 예, 경찰이 다 잡아 유치장에 넣어버리잖아요. 중세 때는 또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공동체에 대한 그 성실 의무 그리고 이제 교회를 포함한 그 마을 사람들의 인정하에 그냥 들어가 살면 돼요. 예,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비자가 필요 있어요. 중세에는 이제 순례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짜로 먹이고 재워준 곳도 교회였고, 그 여러 나라를 거치면 어떤 나라를 여행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행증도 끊어줬어요. 교회 이름으로 통행증을 끊어줘서 다른 나라 가서 통행증 보여주면 아하, 뭐 비자랑 똑같은 거지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그 마을에 타양인이 발견되면 도끼부터 꺼내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가고 당신 누구냐고 그런 일 없었어요.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착했는데 그런 일을 해요. 이방인을 환대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슬람 사회뿐만이 아니라 로만 가톨릭 사회에도 그게 이제 주변 사회 다 배운 거지. 배워서 옛날에 그 야만족들 그 습관은 버리고 그 방부터 제공해줬어요. 헛간을 내줬다고. 조선도 그랬잖아요. 뭐 이상한 그 중세 영화 만드는 게 미친놈이지. 그 도끼 들고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방인이 물 한 잔 달래는데 도끼부터 들고 나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영화 만드는 놈이 미친놈이죠. 응? 그런 헐리우드 영화, 넷플릭스 만드는 영화가 미친놈이라고. 수도원은 말이에요. 이를테면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갖다 놨어요. 동네에 모든 물건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수도원 가면 이제 필요한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었죠. 수도원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술도 팔았죠. 자체적인 그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유럽의 맥주, 오래된 맥주들은 거의 수도원 메이드 인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수사들이 좀 술에 많이 취해 있죠. 그건 맞는 소리야. 예, 중세 길거리에는 수사님하고 신부님들이 술에 자주 취해 있어. 원래가 이제 술이 포도주가 그 미사에 사용되잖아요. 마시다 보면 자꾸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도 편의점인데 이제 현대 유럽이나 미국의 약국에 가보면 약국이 편의점이고 편의점이 약국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중세 때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드럭스토어라고 다 얘기하는지 어안에 벙벙벙벙이 하지만 중세 때 편의점에서 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드럭스토어야. 아포티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도원이나 교회는 사람들 병을 임시적으로 돌봐주었고 근데 수술 같은 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사람 몸에 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동네 이발사들한테 시킵니다. 그 동네 가면 이발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발사가 이제 그거죠. 개인 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몽둥이에다가 흰색 천에다가 빨간색 그 페인트를 딱 칠해놔. 그러면 빨간색하고 뭐지 그 흰색이 빙글빙글 원통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발소 볕이잖아. 현대 그게 중세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그게 원래가 이제 이발소 겸 개인 병원 표시였다. 교회하고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현대 ATM 기계가 있는 것처럼 농민들을 위한 그 소액 대출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순례객들을 위한 이제 환전소 역할도 했고요. 그러니까 농협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성전 기사단이 이제 은행 역할을 했는데요. 큰 돈을 갖고 은행 역할을 했는데 이 가톨릭 사회가 원래가 이제 교회가 대출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 갖고 한 거예요. 단독으로 탄생하는 기구가 어디 있어요? 역사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라든가 어민들은 말이에요. 교회 밑에서 종교적으로 뭉친 듯 하지만 실은 대출이라든가 경제 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인에게 교회는 삶 그 자체였다. 뭐 지금 또 교회 나가서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 참 행복해 하잖아요. 그 행복 수준이 훨씬 더 높았어요. 중세가.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다시는 분들 아주 정말 교회랑 한 몸이 돼서 돌아가는 분들 좀 계시거든. 남들은 뭐 광신도냐 욕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중세 시절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수녀원은 말이에요. 의식주에서 주만 빼면 옷과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지니고 있었던 요리 및 자수 통신대학이었어요. 편지도 가끔씩 보내갖고 동네 아낙네들한테 어떻게 자수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수녀들하고 마을 아낙네들이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았다고. 그리고 또 수녀원은 이제 수도원처럼 편의점인데 주로 여성 중심의 편의점이었고 또 약국이기도 했죠. 수녀원에서 재배하는 게 주로 뭐냐면 야채, 꽃, 또 곡물도 재배해요. 약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 재배하고. 자수품도 팔았고 천도 팔았고 빵도 팔았습니다. 수녀원은 옛날에 수녀원은 요리 학원이었다 이거지. 또 수녀원의 또 다른 큰 역할은 뭐냐면은 여성 보호였어요. 마을의 여성 보호, 미혼모 문제는 거의 수녀원이 다뤘고 또 장기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이제 20살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수녀를 시키긴 시키는데 딴 일을 하고 싶다면 내보내죠. 18세기에 가까이 오면 이제 미혼모들이 넘쳐나가지고 이제 수녀원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교회, 수도원, 수녀원은 말이에요. 이 동네, 마을, 도시 행정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던 기관들이에요. 예. 이걸 이제 민주주의자들이 파괴해버린 거죠, 그죠? 1850년 전후에 이제 이탈리아 민주공화당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교회 마룻바닥을 막 팠을 때 저 마룻바닥 깊은 곳에 그 영아들 뼈가 한결같이 발견되었는데 이 거지 같은 민주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 신부하고 수녀 사이에 난 사생하다. 이 무식한 새끼들이 변태적인 상상을 그렇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 갈 곳 없고 가난한 미혼모들을 수녀원에 맡겼을 때 수녀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보통은 이제 입양을 보내요. 신분이 조금 있다 싶으면 이제 입양을 보내고 아주 천민 계층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키워서 어떻게 하긴 하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그 당시 영아가 많이 죽었거든. 태어나면서 뭐 2-3살 이전에 많이 죽었어. 그 영아 아이들을 바깥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 바닥에다 묻은 것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교회로서도. 정말 이 얘기를 좀 더 할까? 응? 좀 짜증나는 이 현대 역사가들이 되게 짜증나게 행동을 해갖고 내가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 성직자의 성에 대해서 말이야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다고. 이게 이 민주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변태적 상상력이에요. 이 근대 역사가들이. 사제나 수녀 결혼 금지는 무려 1700년 이상 가톨릭 역사와 같이 복잡다단하게 흘러왔습니다. 사제, 수녀, 서품 이후에 이제 결혼 금지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지. 결혼을 금지한다는 게. 그래서 12세기까지 많은 사제가 그냥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결혼을 했고 뭐 교황도 아기를 낳는데 뭐 교황도 숨겨놓은 아이들을 갖고 있었고 이 신부들의 성 문제가 이 교황청 내부에서도 그 좀 이슈화되기를 10여 차례나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성직자들의 그 숨겨진 성생활이 있어.
그래서 이제 교황청으로서는 이걸 눈 감고 그냥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처벌을 해야 될지 고민했지만 거의 눈 감고 넘어갔죠. 이게 어떻게 뭐 다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성문화는 성문화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제들한테 이제 성적으로 단도리를 치는 거는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였지, 그 민중사회 속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민중들은 성직자는 뭐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고, 또 민중 속에서 그 성직자들의 성생활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직자가 뭐 자기 딸의 애를 낳았다, 그러면 오히려 성직자의 힘과 도움을 빌을 수 있었기 더 좋아했던 농민들, 도시민들도 많았어요. 여기서 찍어둘 말이 하나 있는데, 신부 수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들끼리 놀기 좋아하는 여고생하고 꼰대 지랄 같은 60대 한문 선생님과 같은 관계였다고. 무슨 신부하고 수녀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어. 어디 변태적인 상상을 하고 있냐 이 현대 사람들이. 중세와 구체제 때 신부나 주교들이 뭐 성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일으켰지만 거의가 그 여성 주민들이랑 일으켰지. 게다가 또 이제 마을의 질서가 거의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제 독일 지방 쪽에서 주로 벌어졌지,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성문제라고 하는 건 손대기 되게 힘든 거예요.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 개신교의 발흥도 실은 그 성직자의 성문제를 주동시킨 그 작은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신부와 수녀의 어떤 관계를 성적으로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변태적인 소리였단 말이야. 14세기 그 성 프란체스코하고 성 클라라가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니고 같이 행동했다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어요. 그렇게 상상하는 게 변태야. 그래서 민주주의자들이 항상 중세를 기만적으로 상상하는데 이게 다 변태 같은 거짓말이라고. 응? 그래도 말이에요. 아무리 뭐 교황청에 어떤 뭐 잘못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생을 영적으로 바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되나? 이거 인륜이 아니라 천륜을 고역하는 짓이죠. 내가 그 게르만하고 서유럽 문화를 좀 야만으로 보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서유럽 민족의 기질적인 문제이지 뭐 개인이나 사회 운영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제와 수녀님들은 인간 영혼의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되고 또 존중받도록 행동을 해왔어. 헐리우드의 변태처럼 살지 않았다고. 유럽의 주교나 신부 수도사들은 말이에요, 부동산 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영주도 그랬고, 농민들이 이제 가져다 홀로 자기 혼자서 만들기 힘든 생산수단 있잖아요. 물레방아라든가 뭐 제빵소, 여관, 목욕탕, 창고, 상수도, 제철소, 제공소, 철공소, 뭐 포도주 압력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돈이 좀 있는 영주나 교회가 만들어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어요. 사용료.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독점이야. 이게 독점은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 좀 번 농부가 포도주 압력기를 만들려 그러면 영주나 교회가 그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그 위해감이 생기니까 마을에 위화감이 생기니까 그냥 빌려 쓰라고. 그래서 에이 알았습니다, 빌려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독점화됐었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영업 형태라든가 영업 수단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이용료를 이제 자기들이 그 만든 사람이 받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특허권이 있었다 이 말이야. 기존에 있는 거는 뭐 영주하고 교회가 공유하고 사용료를 받겠지만 새로 만든 건 뭐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용료를 줘야지. 예를 들면 양식장이라든가 무도회장이라든가 술집, 식당 같은 게 이제 신종 업종인데, 이런 업종은 1500년대 이런 업종에는 이제 교회나 영주가 관여할 수가 없었죠. 이거 대다수 이제 그 뭐 무도회장이라든가 양식장, 뭐 술집, 식당 이런 거는 말이야, 이게 이제 개인 사업에 대한 개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뭐 1500년대, 1600년대에는 머리만 잘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방법은 언제나 있었어. 근데 안 썼어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중세는 말이에요, 전 시절에 걸쳐 우리 시대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축하는 일은 악덕이에요. 너 돈 챙겨둬서 뭐 하려고 그래? 미친놈 아니야? 중세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어야 했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면 차라리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라 그랬기 때문에 소비 문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들놈이 밥을 많이 먹거나 뭐 길거리에 뚱뚱한 사람이 있다면 저거는 이제 체질이 그런 거지 뭐 저 사람이 그 뭐 식탐이 있어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식탐이라든가 먹방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은 이제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땅을 아울러 통치했던 리차드 1세가 키가 1m 90cm였거든요. 기골이 장대했지 뭐.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 축구 대표 김민재 있잖아요. 김민재 그 수비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걔가 정확하게 190cm더라고. 몸집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속죄를 해야 돼. 무의식적으로 내가 몸이 크다는 것은 뭔가 내가 그 체질적으로 어떤 욕망의 상징 아닌가 이래갖고 굉장히 매일처럼 기도하고 소비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자인 동시에 몸이 크다는 뜻은 그 악덕이었던 거 과소비를 상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황청이 유럽의 모든 부를 얻어가서 돈을 축적한 건 이제 그것도 또 다른 문제죠. 좀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제 교황청은 이제 그런 돈들을 끊임없이 끌어모아가지고 뭐 교황청 뭐 금으로 치장하고 그 돈으로 각국 왕실에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각국 왕족하고 귀족들을 다스렸죠. 교황청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유럽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교황청이 그렇게 뭐 정치를 더럽게 했다고 해서 일반 교회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더럽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네. 금욕 그 영감이 올지 모르겠어요. 클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들한테 빵을 건네주고 남은 부스러기만 먹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순결, 희생 뭐 이런 자기 신체를 승화하는 이미지였죠. 이런 그 행동은 현대 요가라든가 금식 문화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지. 오늘날에도 유럽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성인이 누구냐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그 반동적인 아이러니죠. 이게 탐욕에 물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 깊숙이 무의식적으로 이 탐욕은 악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프란치스코를 자꾸 찾는 거야. 이 거지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영혼을 지닌 빈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서유럽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귀농하고 싶은 사람 많아 지금. 그게 뭐냐면 이제 부자로 산다기보다 마음 편안하고 좀 영혼이 살찔 수 있고 신체가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거는 말이에요. 서유럽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볼까요? 그러면 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놈이 누구야? 칼 마르크스죠. 거꾸로 많이 안 벌어도 좋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악행을 일삼아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돼요. 귀농운동 같은 것도 괜찮죠. 그죠? 하여간 중세의 삶은 기본적으로 금식, 탐욕 금지, 인명 존중 이런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 이제 그만 좀 보세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냥 생명 존중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죽여버리고 그래. 그때 살인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처형이라고 하는데 본보기였고 그랬어요. 동네 마을에 그 갖은 동물들이 돌아다녔지만 그 쉽게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숲속으로 사냥을 떠나는 왕이라든가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냥 떠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흑사병하고 기근이 지나간 15세기 이후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안 그랬습니다. 17세기가 되면 이제 아예 왕족하고 귀족의 일상사가 되죠. 사냥이.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근대에 들어서 17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개인주의가 발흥하고 생명 경시 논리가 발흥합니다. 대량으로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믿는 아주 희한한 정신세계가 나타나요. 17세기에. 그러니까 전쟁도 대형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 교회는 동물도 구원받는가 하는 논쟁을 했을 정도로 생명을 중시했습니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동물들을 보면서 야, 저 동물들한테도 생로병사가 있고 고통과 기쁨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19세기에는 이런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죠. 완전 19세기 과학은 비과학적이죠.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동물 재판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 돼지가 동네 아이를 물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돼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 곤장을 후겨 갈긴 일이 있다고. 그 동물도 유죄 무죄 의식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 동물을 오로지 먹이와 실험 대상으로만 살았던 19세기 근대 과학은 당시로 볼 때도 엉터리고 지금도 엉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동물한테 영혼이 없어요? 있죠. 애완묘 키우면서 아시잖아. 뭐 아시면서 뭘 현대과학을 그렇게 믿으실라 그래. 중세인들은 이제 집에서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을 먹은 게 아니라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거를 주로 먹었어. 달걀이라든가 치즈, 버터 이런 거. 근데 이제 가축이 늙으면 이제 잡아먹죠. 늙으면. 근데 그것도 이제 가족 단위로 해치기가 싫으니까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죽였어. 같이 잡아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이제 동물을 죽인다는 게 생명을 죽인 거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죄의식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가축이 뭐냐면 돼지, 소, 염소, 양, 오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매라든가 여우, 토끼, 개, 비둘기 이런 거는 집하고 바깥에만 오고 가는 친근한 동물이었지. 그거는 가축이 아니었어요. 그 이집트에서는 뭐 영리한 동물이라고 좋아했던 까마귀는 악마의 동물이라고 좀 멀리했고요. 늑대, 부엉이, 올빼미, 고양이도 밤에 다닌다 그래갖고 악마들이다. 그래서 경원시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가 애완동물이 되던 때는 언제냐면 이것도 이제 흑사병하고 기근하고 연관되는데 그 당시 이제 질병이 그 쥐로부터 왔다 그래갖고 이제 쥐를 잘 잡는 게 고양이다 그래갖고 귀족부터 천천히 이제 고양이를 애완으로 키우기 시작하더니 이제 결국은 고양이가 애완경이 된 게 이제 1400년대부터 고양이가 애완경이 되고 개도 애완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과 동물과 함께 그냥 아주 편안하고 경계선 국경도 없고 또 가족 간의 어떠한 대단한 갈등도 없고 그렇게 17세기까지 만 해도 서유럽 민중은 아주 살만한 시절을 살았죠. 뭐 제레미 벤담 뭐 레너드 스피너가 말하듯이 의회, 행정부, 경찰, 군대 이렇게 근대 정부가 형성되면서부터 민중의 행복은 깡그리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와 구치제를 정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자들이 너무나 이 구체제와 중세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근대가 좋은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축일이나 축제가 아니면은 초를 사용하거나 뭐 안 그랬어요. 호롱불도 이제 돼지 기름으로 호롱불을 썼는데 그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돼지 기름을 구하려면 돼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마을에서는 돼지 기름이 항상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중세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맞췄어요. 그래서 하루 태양이 뜨면 아침이고요. 태양이 지면 저녁이야. 자야 돼. 그래서 일부러 초를 키는 경우는 이제 귀족 대궐집에서나 하는 일이지 그런 게 아니야. 전쟁이 벌어지면 말이야 그 성에서 막 기름을 막 붓는다. 기름을 그 비싼 기름을 어떻게 부어? 성을 타고 막 올라오는 적군한테 뜨거운 기름을 막 부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비싼 기름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은 저기 주변에 있는 돌 깡패가 왔을 때 주변에 있는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금반지 빼갖고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무슨 비싼 기름을 그렇게 허무하겠어. 그거 안 돼요. 뭐 고작해야 이제 화살 끝에 기름을 발라갖고 불화살을 쏘거나 헝겊덩어리에 기름을 조금 묻혀갖고 적군한테 이제 휘두르는 수준이었지. 이게 하여간 헐리우드가 다 망쳐놔. 중세 사람들은 해가 뜨면 아침이고요. 해가 지면 밤이었어요. 네. 귀족들은 달랐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8시나 9시까지도 초를 켜고 살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14세기 정도를 이제 중세 중간이라고 보고, 얼마 정도 받고 살았나 보자고요. 왕이나 대영주는 이제 3만 파운드, 연봉 250억 정도였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농민 노동자의 연봉이 16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야, 그럼 왕이 세상에 저렇게, 야, 지금보다 더 양극화돼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요. 왕이나 대영주가 이렇게 얻어오는
250억의 재산 이 정도는 말이야. 서민이 번 돈은 서민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은 귀족과 왕족이 버는 돈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응? 이들이 받은 돈들은 무기 사고, 말과 마차 사고, 성 유지를 위한 노동 비용을 써야 되고, 시정하고 집사 월급도 줘야 되고, 마을과 도시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줄줄줄기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돈들이. 또 전투라도 일어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때 관리 비용까지 다 예비비로 짜고 있었다고. 이 왕하고 대영주나 귀족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얻어갔다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이전에야, 뭐 착복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죠? 착복하기 이전에야 그거는 이제 재분배되는 돈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영국만 중심으로 했는데 딴 나라는 또 달라요. 영국 도시 노동자가 이제 현재 40달러야. 생각보다 많죠. 하루 일일 급료가 40달러, 그래서 4만 원이라니까. 4만 원 정도. 저기 사제들도 돈을 받았어요. 일당 한 8만 원 정도 받았죠. 근데 이제 야, 농민 노동자가 연봉 16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물가가 워낙 쌌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그 1,000원 들고 가보세요. 한 끼 먹잖아요. 종세도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15세기 기사 1인의 그 1년 생활비가 말이에요. 1,600만 원에서 이제 그 3천만 원 정도까지 든다고. 근데 도시에 부유한 상인도 연생활비가 한 5천만 원이 넘어갔다고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기사하고 상인의 공통점이 자유직업인이죠. 일반 농민이나 서민보다 10배, 20배 돈을 많이 썼는데 이게 자유직업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칼창거 버려버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직업을 잃고 백수가 돼갖고 기업인으로 돌변하잖아요.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지위가 모호했던 기사들하고 이 도시의 상인들이 부르주아의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그노 같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돼가지고 기업 전선에 뛰어들고, 또 기업을 확대하려니까 가톨릭 조직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당연히 종교전쟁을 일으켰고, 또 왕실로 쳐들어가서 법무관이 되든가 경제기업원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다, 이제 말이에요. 결국은 혁명을 일으켰고 의회를 만들었고 한 나라의 경제를 장악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른바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악독한 부르주아 자본가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체제를 지금 우리는 좋다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세와 근대의 화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중간에 무수한 화폐 개혁이 있었고 부문별로 생산성이 급격하게 차이가 났고, 그래서 중세하고 근대, 현대 그 화폐 가치의 균등 비교하는 건 아예 거의 불가능한데, 솔직히 뭐 도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솔직히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좀 얻어갈 정보라면, 인플레이션은 정확하게 자본가들이 불러일으켰다는 게 그대로 그 그래프에서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변동할 이유가 없는 그 경제 변동, 호황, 불황 이런 것도 자본가들이 불러일으켰고, 봉건 시대 때는 이제 악이었던 돈놀이가 정상 영업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종이돈이 이제 찍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20세기 물가 기준은 1300년대에 비교하면은 무려 3000%, 네, 나 30배, 30배나 올라갔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1,000원 갖고 중세 1300년대로 돌아가면은 곱하기 300, 30. 그러면 3만 원 쓸 수 있다, 말이죠. 글쎄, 뭐,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중세나 구체제의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예. 산업 경제는 이제 봉건 경제도 그랬고, 17세기 중상 경제, 19세기 산업 경제, 19세기까지 모두 금본위제나 금화 밑에서 경제가 커져서 자라난 겁니다. 종이돈으로 경제를 일으킨 게 아니야. 종이돈을 많이 쏟아부으면 경제가 일어난다는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중세의 그 실물 가격을 공부하는 게 극히 어려워요. 극히 어려워서 뭐 이런 정보를 일단 좀 드리는 겁니다. 중세 그 실물 가격을 보면은 이제 일단 1900년대 비해서 이제 한 최소 30배 이상 쌌다는 거고, 무엇보다 농촌 사회가 중요한데, 중세 사회는 농촌 사회잖아요. 그래서, 농촌 사회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먹을 게 있었다, 이 말이야.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중세가. 거지가 없었다니까.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중세의 거지는 말이에요. 그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뭐 정신적으로 자유인 나는 자유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었다고.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자료를 좀 더 얹어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중세에 대한 그 세뇌가 많이 되어 있고 편견이 많아서 그래요. 1600년대, 1700년대 조선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이전 시대와 달리 그 공무원들 월급을 심각하게 깎아버렸거든요. 심각하게 깎았는데, 그래서 영의정 월급하고 현감 월급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종사관 정도가 돼야 좀 떨어지는데요. 지금 돈으로 영의정이 2,300만 원을 받았고요. 이조판서, 병조판서가 2,100만 원. 그래서 이제 월급을 많이 깎았던 만큼 그만큼 조선 시대에 그 부정부패가 좀 있었죠. 예. 그 상궁들은 뭐 연 1,500만 원 정도, 무술인은 월급이 한 120만 원 정도 받은 거로 한국 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이 되게 쌌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작은 월급으로도 그 집 하나 마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의 그 기와집 하나가 가옥 20평에 대지 30평 정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는 18세기 도시 일반 노동자 월급이 지금 돈으로 2,000원이었는데 월급이 아니라 참 일당이 한 뭐 10년 정도만 아무리 가난해도 10년 정도만 돈을 모으면 가옥을 하나 샀다 이 말이야 서울에서. 일당이 뭐 좀 적었죠, 그죠? 지금의 중국 정도 돼요. 조선 후기에 일당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그렇게 대단치 않았어요. 쌀이야 뭐 16kg에 1,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요. 이 조선 사회가 좀 가뭄 같은 게 좀 많아갖고, 아마 17, 18세기인지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콩 10kg가 이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국한테 된장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기 살만 했다니까. 책이 비쌌지. 책은 뭐 서양도 500달러였어요. 14세기 서양의 책 값이요. 책 한 권에 500달러였다고. 50만 원이요, 50만 원. 근데 한국 같은 처럼 이제 그 책을 되게 좋아했던 이 문신 사회이기 때문에 고작 한 10,000원이나 2만 원밖에 안 갔어요, 책이. 그림도 뭐 5,000원에서 뭐 150만 원까지 갔고 조선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먹고 살만 했지. 집신이 1,000원이었고요. 지금 돈으로 말 한 마리가 저거 일반 말 말고 아마 조롱말 말 할 거예요. 노새 같은 거 한 85만 원 정도 갔고 또 일일 여행비가 양반의 여행비가 한 3,000원 정도 지금 돈으로요. 그리고 하루 숙박비가 200원. 근데 저 200원은 아마 의미가 없는 게 아마 숙박은 이제 술만 마시고 밥 먹으면 그냥 재워줬기 때문에 아마 그 한국 학자들이 200원 정도를 계산한 모양인데 아마 그냥 재워줬을 겁니다. 그 주막에 들어가면 5명, 6명에서 한꺼번에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숙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 주막에 한 끼 식사가 이제 800원.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좀 비싼 편이죠. 한 끼 식사가. 이런 수준이었는데, 내가 조선의 그 농부라든가, 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간에. 예. 그 나중에 일이지만 이제 프랑스 혁명 초기에 예를 들어보듯이 민중이 이제 빵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 빵의 의미는 진짜 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매점 매석을 금지해달라 이런 소리고 유통 체계를 제대로 해달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기근이라든가 전쟁 매점 매석을 통해 갖고 이제 밀가루 파동 같은 게 없진 않았죠. 조선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빵 자체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고. 우리 조선도 공부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조선 후기라 하더라도 이 쌀 자체가 희귀했을까? 아니었을 거야. 이거는 매점 매석이지. 그죠? 구한 말이야, 뭐, 워낙 유명한 부정부패 농민 지옥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조선 민중이 좀 굶주렸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과연 조선 민중이 굶주렸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보릿고개가 무슨 뜻이야? 자꾸 노인네들이 보릿고개 이러는데, 난 그게 계절성 어떤 식량 비축의 그 행정에 문제가 생겨갖고 생긴 거지. 보릿고개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돼요. 어?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유럽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뭐 참고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중세 화폐하고 실물 가격을 공부하는 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워낙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마다 물건 임금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도량형 뭐 다 틀렸고, 금의 중량과 찍힌 숫자가 서로 달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통 속에도 그나마 이 화폐 공부를 해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나이어라고 하는 영국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세기 초부터 굉장히 공부를 이렇게 쭉쭉 해왔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도 거의 이 사람 책에서 계산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중세의 그 실물 가격 가치를 계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보자고요. 그래서 영국 14, 15세기 런던 노동자 1급이 4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잘 살았죠. 각종 수입 향신료가 500g에 12만 원인데요. 이거 되게 어렵지. 이거 사기가 어렵지. 노동자로서는. 하지만 마음 먹고 한번 덤비들면 살지 못하는 법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농민의 먹거리나 일상의 삶에서 가난할 수가 없어요. 단지 종교적 금식날이 많았을 뿐이야. 고기가 있어도 안 먹었어요. 응? 금식일을 지켜야 했다고. 기독교인들은 음식을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국물에다가 같은 숟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그래서 음식을 서로 안 나눴고, 생명이 있는 상태의 고기는 안 먹었어. 회는 안 먹었다. 회 안 먹었단 말이야. 뭐 이런 절제가 많고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는 일이야.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밥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농민들이 소가 지금 돈으로 40만 원이고요. 양이 5만 원이야. 돼지가 10만 원이라고. 물가 괜찮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일주일만 일하면, 뭐 그냥 일주일에 10일만 일하면 소 한 마리 사는 것이고, 한 3일만 일하면 돼지 한 마리 사요. 그랬습니다. 향신료도 마찬가지야. 그까짓 거 뭐 귀족들이 자주 먹는다는 향신료, 그까짓 거 그냥 먹어버리면 돼요. 뭐 며칠 좀 전략하면. 집도 그랬어요. 노동자가 말해요. 1년만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집 한 채 사버립니다. 런던이고 뭐 어디든 간에. 닭이라든가 뭐 오리는 뭐 직접 뭐 지네가 키울 필요도 없어. 그냥 막 주변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1393년 파리 시민이 20만이었는데요. 그때 뭘 얼마나 먹고 살았냐 보자고요. 보통 이제 그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빼고 고기만 골라낼 때 한 마리당 70kg 나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파리 시민들이 먹어치운 양이 3080마리인데 1인당 일주일에 1kg 먹었다는 소리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소고기는 일주일당 700g 먹었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167g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돼지고기는 좀 덜 먹었네요. 대신 포도주는 일주일에 14리터나 처마셨어요. 우리보다 잘 살죠? 아니 20만 명이라 그래도 아동이 많았고,
노인들 별로 안 먹잖아. 그러면 성인의 소비량이 이거에 한 배는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지금 한국 사람들 일주일에 소고기 700g이나 먹나? 먹긴 먹나? 하여 모르겠네. 뭐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어. 또 농가의 식탁에는 말이야. 그 당시만 파리가 다 농촌이지 뭐야. 고기도 먹었지만 농가의 식탁에는 우유, 국, 뭐 전하고 부침개, 뭐 뼈국 있잖아요. 뼈국 같은 거 끓이고 절임제에서 채소, 뭐 건과일이 상시 식탁에 올라가 있었고 향초, 뭐 각종 뿌리가 자연에 널려 있었다고. 언제나 뭐 좀 더 먹겠다 싶으면 나가서 새나권 같은 거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기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귀족이 아니면 수렵을 금지한 게 17세기예요. 17세기에 서민들은 수렵하지 못한다 그래 버렸습니다. 이거 정부가 하는 짓이 항상 이렇게 평화로운 민중의 생활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양질의 포도주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니까요. 중세일의 유럽 민중은 이제 보통 형식상 두 끼를 먹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랬죠. 그냥 금식을 되게 지키고 싶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식사는 안 했습니다. 중세 사람들. 보통 이제 아이나 환자가 아침을 먹었지. 그래서 중세하고 이제 구체제 농민하고 노동자는 말이요. 돈 많은 귀족보다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률 같은 거 다 재조사해야 돼요. 영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1415년 아젠크루 전투의 병참을 좀 비교해 보죠. 그 당시 랭카스터의 기사 제임스 해링턴이라고 하는 기사가 그 궁수 50명을 끌고 가서 밥을 먹였는데 그 한 달에 이 사람들한테 먹인 게 뭐냐면은 밀가루 65kg, 소고기 400kg, 한 달 동안 먹였어요. 1인당 하루에 260g 먹였단 말이야. 포도주는 4,500리터. 하루에 궁수 1인당 3리터의 포도주를 처먹이고 전쟁을 해버린 거야. 아이고, 참나. 근데도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따르면 영국 군인들의 불평이 뭐냐면 전쟁 동안 우리는 굶주렸단 말이야. 하루에 260g 그 스테이크 먹어놓고 밀가루 65kg 빵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렇게 먹어놓고 포도주는 뭐 하루에 3리터나 마셔놓고 굶주렸다고. 아이고 참 얼마나 잘 살았으면 저런 말을 할까 모르겠네. 학비 볼까요? 대학 그 연학비가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금 돈으로 그렇습니다. 또 직업학교가 등록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직업학교는 등록금밖에 안 받죠. 나중에 7년 정도 배우고 나서 졸업을 할 때 그때 한 10만 원 또 내요. 고맙다고. 거의 공짜죠. 다 밥 먹고 뭐 그러고 사는데 거의 안에서. 수도원 학교 있어요. 지금 같으면 중고등학교인데 수도원 학교 연학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다 보낼 수 있었어요. 책은 좀 비쌌어. 아까 말씀드렸죠. 500달러였단 말이야. 좀 비쌌단 말이야.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살만했는가를 보여주고 봉건체제 자꾸 욕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봉건체제도 못 만들어 놓은 주제에 이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이 멍청한 놈들이 얼마나 민중을 괴롭히고 살았으면 중세보다 못 살게 만드냐 그 말이야. 중세의 각 계층은 각자의 삶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쓰임새도 달라. 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고 늘려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농민은 자기 노동력만 늘리고 관리하면 되는 거야. 자식만 많이 나면 돼요. 그래서 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헌 풍습을 가져가서 아이들이 이제 15살에 16살에 되면 결혼을 시키죠. 하지만 평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아버지의 농가를 충분히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25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농토에서 일을 하고 25살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조헌 풍습이라고 알고 있지 그거는 귀족만 그랬다니까. 일반 농민들은 안 그랬어요. 물론 마음이 급한 부모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영국의 14, 15세기에 결혼 비용을 보면 영주 딸 지참금이 이제 말 1,450만이 가격. 지금 돈으로 65만 달러를 내야 돼. 엄청나죠,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 영주와의 그 서로 그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지. 이게 진짜 말이 지참금이지. 농부들한테도 지참금을 냈어요. 그런데 지참금이 얼마냐면 이제 한 5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뭐가 들어온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 뭐 함 들어온다 그러잖아. 그 함 안에 500달러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아주 좀 잘 산다 그런 농민의 결혼식 비용이 이제 소 8마리 가격 지금 한 25만 원? 아닌가? 250만 원인가? 2,500달러면 얼마? 아유. 아무튼 2,500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진짜 계산이 온통 숫자가 들어가니까. 또 귀족들의 장례 비용이 당연히 뭐 천만 원, 수천만 원 수준이었죠, 장례 비용이. 근데 보통 이제 평민의 장례 비용은 보통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살만하죠. 그 중세 물가는 이제 근대로 들어서면서 변동이 굉장히 컸죠. 17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물가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눈으로 대충 그 당시 어떻게 살아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도 농민은 여전히 하루 4만 원씩 받고 있었고 도시 노동자는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았다. 여기서 그 펜이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여기 화면을 보면 이제 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만 원으로 바꾸면 돼요. 만 원. 괄호친 거. 말 한 마리가 120만 원. 돼지 한 마리가 36만 원. 작은 농가가 960만 원이야. 조선보다 쌌네. 조선은 비슷하구나. 또 그 그러니까 농민이나 노동자가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데 1년이 안 걸려요. 네. 한 반년 정도만 저축하면 집 하나 샀다고. 그 13세기, 15세기는 굉장히 중세에 살아가기가 되게 편했지만은 17세기가 다가오면 되게 힘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 마리 가격이 30일 정도의 월급이고 돼지 한 마리는 일주일 봉급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뜻이죠. 평상시 그 중세 농촌 그 도시적인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입고 잘 그 옷가지 하고 침구류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정작 사는데 필요한 건 먹거리가 아니라 옷, 이불, 신발, 모자, 덮개, 끈 뭐 이런 거예요. 가벼운 소비 제품이었다고. 이런 것들을 직접 짜서 입었죠. 돈 좀 있다 그러면 천을 사서 옷을 만들었고요. 이 평민들은 아니면 직접 천을 짜죠. 그래서 이제 14세기 귀족의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건 딴 나라 이야기야. 딴 나라 이야기. 예? 550만 원에서 3천만 원이란 말이야. 이건 딴 나라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봉제사들한테 이제 옷을 주문하잖아요. 그럼 봉제사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봉제 재단업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7세기의 봉제사 재봉사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었고 동유럽 가보세요. 폴란드 쪽에 300만에 있었고 이제 동유럽에 뭐 1천만 이상의 그 유대인이 살잖아. 거의 반 이상이 부모님 직업이 봉제사야. 재단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패션업계를 꽉 잡고 있는 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금융만 잡고 있어? 패션업계도 잡고 있다고. 영화업계도 잡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에너지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불러일으킨 게 바로 방직산업이에요. 이제 방직산업이라는 게 이제 실제 평민들이 필요했던 천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했기도 했겠지만은 자기네들이 해왔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처음 그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방직산업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방직산업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중세부터 중세 이래 내려온 유대인들의 봉제 산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경제학자들 경제 이론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특정하게 방직 산업이 어떻게 해서 저기 자본주의 출발을 해? 무슨 이유로?
수출해서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방직을 통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직산업을 한 거고, 그 부가가치는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직산업을 통해 갖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가 출발이 된 것이지. 무슨 다른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응? 억지를 부려 왜? 어? 왜 억지를 부리냐고.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경제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속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1769년이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거대 상인하고 금융자본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졌죠. 이런 사람들을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19세기 당시 누구도 민주주의라는 걸 믿지도 않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위험하고 멍청한 유토피아였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었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걸어놓고 민주주의와 하등에 관계없는 독재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도자 정부는 멍청하고 영원한 유토피아가 실제인 양 300년이나 우리한테 사기를 쳐왔단 말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 주제, 그냥 자기로서는 파시즘에 불과한 걸 갖다가 주제의 중세와 구체제까지 왜곡을 했다고. 구체제와 중세가 완전히 독재 체제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와 구체제는 프랑스의 그 희대 남봉꾼 탈레이랑도 살아갈 수 있게 품어준 아름다운 체제였어요. 탈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교인데 파문당했어. 성생활이 워낙에 나폴레옹 외무장관까지 합니다. 못생긴 주제에 친자 없이 사생아만 24명, 한 타스 났다, 두 타스 났다 그래. 과장이지만 알 길이 없어요. 누가 지 새끼인지 알 길이 없다. 그 중에는 이제 의제엔 드라크로아라고 하는 화가도 요놈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다 얘기가 돌고 있었고, 나폴레옹 처제였던 호르텐스 보하르네 왕비까지 임신시켰고,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돈도 착복 많이 했고, 나중에 그 파리를 가시면 파리 콩코드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미국 대사관 건물이 있다고. 외교부하고 미국 대사관 건물이 같이 있어. 그 건물이 바로 얘 거였다고. 이 탈레이란 거야. 나중에 이제 자기 죽기 한 10여 년 전에 그 제임스 로스차일드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차일드 소유죠, 그게. 프랑스 외교부가 로스차일드한테 좌지우지된다 그 말이야. 미국 대사관하고 옛날에 그 프랑스 외교부가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국도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 국가냐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 외교부는 1970년인가 언젠가 그때 저기 베르시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가버렸죠. 그 전에 이사 갔구나. 아무튼 19세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대의 탕화였어. 희대의 탕화마저도 껴안아줬던 체제가 바로 중세 구체제였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엔나 회의, 나폴레옹 패배한 이후 비엔나 회의에서 부르봉 왕가를 복귀시킵니다. 공화국을 없애버리고. 왜? 부르봉 왕가 구체제만이 아름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그 중세 유럽을 한탄했던 수많은 역사가들이 역사가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고, 민주공화자들이 무너뜨렸던 중세 생산 조직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수많은 역사가들도 같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왕정과 중세의 아름다움을 기억했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유럽 사람들이 살았던 상당히 자유롭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웠던 시절을 완전히 왜곡된 상태에서 배웠고, 그러니 그러한 그 조직 체계를 다시는 공부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의회 민주주의만이 최선인 듯이 우리는 세뇌를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어로 된 중세책이 그래도 출판사들이 좀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읽어볼 책은 이제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세에 대하여 편견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구상할 때도 우리가 중세를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